안녕하세요. 염차입니다. 네, 모든 분들 한 2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는 모두 다 힘든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 달이고 이제 2024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오늘하고 이제 2주에 한 번 더만 올해는 이제 끝나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 비욘드를 통해서 찍었던 것 중에서 제일 잘 나왔던 게 이제 뇌질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뇌질환 중에서도 특히 이제 관심 있는 것 중에 한 분야가 파킨슨병이라서 오늘은 비타민 C와 파킨슨병에 대한 것들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깊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가 이제 비타민 C와 파킨슨병인데요. 그 내용의 순서는 이제 파킨슨병이 어떤 것이라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학병원 중심은 그냥 기본적인 정통학적인 치료고요.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비타민이잖아요. 비타민의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파킨슨병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네 번째는 비타민 관련된 연구 논문을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저희 병원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 사실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뇌 간의 중앙에 존재하는 뇌 흑질의 도파민계의 신경이 파괴됨으로써 움직임의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근데 왜 이 도파민이 파괴가 되면 움직임의 장애가 오냐면은 이 도파민의 기능 자체가 뇌의 기저핵에 작용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은 움직임 자체가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파킨슨병의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 증상이 나타내면은 뇌흑질 치밀 부위 도파민계 신경이 최소 60에서 80% 정도 소실된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병리학적인 검사를 보면은 뇌와 말초신경의 여러 부위에 알파 시놀룰레인 단백질이 침착되어서 생긴 루이 소체를 이제 발견한다고 소체들이 이제 확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치매, 우리가 보통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잖아요.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60세 이상이 되면은 1% 정도에서 유병률을 보이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수록 이제 발병률은 점점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하면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왜 그러냐면 잊어버리니까. 자기의 기억력을 점점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파킨슨병은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자기의 운동 감각이 점점 잃어가면서 자기가 점점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제 보면서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가 더 중하다 얘기 없이 둘 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병 중에 하나입니다. 파킨슨병의 이제 원인을 보게 되면 전체 환자의 5에서 10%만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대부분은 원인을 몰라요. 근데 이제 환경학적인 요인에 의하면은 중금속이라든지 환경, 일산화탄소라든지 유기용매 같은 독성으로 인해서 뇌신경의 손상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뇌흑질의 도파민계 이상이 신경이 파괴되는 원인은 아직까지는 밝혀졌지 않았지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환경 독소,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불필요한 이제 단백질 처리 기능 등에 의해서 생긴다는 가설이 이제 주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킨슨병 하면은 두 가지 증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운동 이상이고요. 두 번째는 비운동계 증상으로 말합니다. 운동계 증상은 제일 대표적인 게 떨림이에요. 몸이 떨리는 증상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직이 일어나고, 그리고 걸음걸이가 천천해지고, 그리고 자세가 불안정하다는 거. 그리고 어떤 보면 꾸부정거리는 것들을 보게 되고, 보행 동결이라고 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경우, 걷기를 시작했는데 도중에 걷다가 돌 때 이제 땅을 이제 짚지 못하는 행동들이 보여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떨리는 증상이야 그냥 우연히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다고 하지만은 병이 점점 진행되게 되면서 나중에 되면은 걷는 게 제대로
발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되면 정말 심각하고, 그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비운동 증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우울증이에요. 신경 이상. 우울증하고 불안하고 무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좀 더 진행되기면은 인지 기능의 저하가 와요. 전체 환자의 40% 정도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동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기립성 저하. 누웠다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진다는, 변비, 소변을 잘 못 본다든지, 뭐 후각, 장운동 등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오고요. 그리고 수면장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면장애면은 불면증만 해서 잠이 잘 안 온다고 생각했지만은, 이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은 이제 기면 증상이 있고, 주간에도 졸음 증상, 과다하게 졸음 증상이 있고, 자다가 보면 하지불안 증후로 다리가 떨리는 증상, 그리고 렘 수면 행동 장애 등 주기적인 이제 운동 장애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수면 장애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배뇨 장애로 해서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가 자주 생기게 되고요. 기타 이제 통증, 무감각, 피로, 후각 저하 등 정말 다양한 병들이 이제 동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누게릭병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에 이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파킨슨은 운동하고 비운동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각각의 병들마다 이제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파킨슨병이 더 힘든 병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냐? 사실은 파킨슨병의 진단은 따로 없어요. 결국은 이 신경과 선생님이 이 파킨슨병을 주로 신경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파킨슨병을 자주 보는 분들이 조기에 발견을 하고요. 안 그런 분들은 대부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은 대학병원 신경과 중에서도 파킨슨병을 주로 보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몇 년 동안 놓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MRI라든지 뇌 펫 등을 통해서 진단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진단은 환자의 임상 증상을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이 병 자체가 도파민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파킨슨 약이라는 게 결국은 이 도파민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보도파라든지 도파민 효연제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환자들한테 줘서 효과를 보는데, 초기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왜? 부족한 도파민을 그것만 줘도 되는데. 근데 이게 초기가 지나고 점점 심해지면 도파민 양들이 점점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약 자체만으로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 되면 다양한 이제 문제점들이 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물과 더불어 꼭 필요한 게 뭐냐?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환자분들 보게 되면은 몸이 구부러져요. 자세가 불안정해서. 그래서 자주 펴고 스트레칭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몸이 경직이 돼요. 그래서 근력 운동과 함께 이런 자주 이 근육을 보호해주는 운동들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와 별도로 사실은 운동, 걷는 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운동을 자주 해준다고 하면은 이 병들 자체를 늦춰줄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분당 차병원 신경과 교수님이 논문을 냈던 게 뭐냐면은 단백질을 먹었더니 이 파킨슨병 진행을 늦춰줬다는 연구 논문도 나올 만큼, 이 단백질을 통한 근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이 파킨슨병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 환자 중, 사실은 저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글루타치온 주사를 주로 맞았지만은 실제 도움이 크게 안 됐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5년 전에 다녔던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성 환자이고 파킨슨병 진단의 약물 치료 중이었어요. 근데 식사를 잘 못해서 저희 병원에서 보통 식사를 못하면은 TPN이라는 하얀색 영양제를 주잖아요. 그와 더러 이제 비타민하고 글루타치온,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 아연이 부족해서 아연 주사도 주고, 먹는 거는 또 단백질로 옵티프로틴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체중이 유지가 되면 식사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TPN 주사, TPN은 하얀색 영양제로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니까 굳이 그것까지 맞을 필요 없어서 아미노산만 주고 그리고 비타민 C, 글루타치온 그리고 먹는 단백질인 옵티프로틴을 줬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5년이 지나니까 그 환자는 약물은 동일한데 상태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암만 약을 잘 먹어도 파킨슨병은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점점 나빠지고 약 용량들이 점점 올라가고 근육들이 점점 빠집니다. 근데 이 환자는 전혀 그런 증세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에게 제가 했던 치료가 두 가지였는데 뭐냐면은 포인트를 보면 항산화제죠. 그 비타민C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주사로 줬고 또 하나는 단백질 투여예요. TPN도 칼로리와 함께 옵티프로틴이라는 이제 단백질 이거를 결국은 집중적으로 줬던 게 환자가 근력이 빠지는 거를 막아줬다. 항산화제와 단백질을 주게 되면은 파킨슨병을 뭐 치료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진행을 늦춰준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환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비타민C, 강력한 항산화제는 이제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인데 저는 이제 주로 비타민C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타민C는 뇌에 굉장히 많은 용량이 가고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뇌에 있는 비타민C 함량이 줄어들어요. 함량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 바로 뇌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뇌 질환의 발생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활성산소, 항산화제는 적어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활성산소 양은 더 증가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뇌세포가 활성산소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퇴행성 뇌질환이 일어나는데 비타민C를 많이 잘 공급해 준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할 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조직 내 비타민C 농도는 떨어지고 정상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이가 들수록 결국은 비타민C 스트레스에 의한 활성산소로 소모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럼 비타민C는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 첫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의 산화를 막고 노르아드레노클롬을 감소시켜서 신경 독소를 차단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BBB라고 하잖아요. 뇌 혈액 장벽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강화시켜서 독소들, 특히 중금속들이 뇌로 가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NKT 수지상 세포 같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가는 것을 또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대사를 통해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주고 뇌혈관 내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은 뇌졸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뇌 손상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영양소보다도 뇌 질환이 있거나 뇌가 걱정이 되는 분들의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뭐냐? 바로 비타민C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기능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파킨슨병은 어떤 식으로 관점을 하는 거냐? 말 그대로 이제 활성산소가 있어서 뇌세포에 손상을 줘요. 그럼 뇌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파킨슨병, 도파민 신경의 생성이 줄어들면서 이 질병들이 점점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면은 뇌 도파민 생성이 안 되면은 결국 운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근육이 약화돼요. 근육이 약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한 합병증이 많이 오죠. 폐렴부터 인해서 뭐 다양한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합병증이 가중화되게 되면은 사람은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기능학적은 보통 병원에서는 질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도파민제인 레보도파 같은 약을 처방해 주고 그리고 합병증이 생기면은 그 합병증, 폐렴이면은 폐렴약, 방광염이면은 방광염약, 그래서 이런 항생제라는 이런 합병증 치료만 하는 거지 궁극적인 이 과정들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기능학적인 치료는 뭐냐? 바로 활성산소를 차단하는 항산화제를 주고서 질병이 가는 걸 막아주는 거고요. 만약 질병이 진행해서 근육이 약화되면은 단백질, 운동
영양제를 통해서 근력이 악화되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물 치료와 더불어 이 그 기능학적인 비타민 치료를 병행해 준다면은 그 보조 치료로서는 최고고, 그리고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통 병원 치료만 하다 보면은 그 한계를 느끼고 점점 질병이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들이에요. 실제 아직까지 치료제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산화제하고 그 단백질, 운동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항상 그래요. 비타민 C가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데 얘가 뇌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우리가 비타민 C가 들어가게 되면은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라 다양한 이제 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소모가 돼요. 근데 그 소모가 되는 거를 소모가 안 되고 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그동안 비타민 연구를 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리오단 클리닉, 그때가 이제 2001년도인가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02년도였던가? 좌우지간 그 1년도가 2년도가 그때 갔는데, 그때 리오단 박사가 이제 얘기해 줬던 그 스토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그 두 번의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 독감에 심하게 걸렸었던 때가 있었대요. 학생 때. 근데 그때 이제 본인은 돈이 없는 학생이라서 내과 선생님한테 갔더니 내과 선생님이 두 가지 치료를 그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값비싼 치료고, 하나는 값싼 치료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값싼 치료를 한다고 했죠. 값싼 치료는 뭐냐? 비타민C를 열심히 먹고, 그리고 타이레놀을 먹어서 해열을 시켜라, 이거였고, 값비싼 치료는 뭐냐? 항생제를 치료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리오단 박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비타민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분이 이제 그 인턴 때였던가 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비타민 혈중 농도를 체크를 했던 일을 했었대요. 그랬더니 비타민C가 하루는 빵이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몸에 비타민C가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또 비타민C를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검사했는데 또 그 결핍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했는데 이분이 이 비타민C 검사를 하기 며칠 전에 거미에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거미에 물리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그 비타민C 소모가 제일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비타민C는 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염증으로 찾아갈까? 그럼 비타민C가 직접 염증에 있는 거로 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타민C를 전달시켜주는 세포,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중성구, 림프구, 뭐 다양한 세포들, 면역세포들, 사이토카인, 여러 가지들이 있어. 걔네들이 비타민C가 걔네들을 통해서 이 전달을 해준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머리 쪽에 어떻게 갈 건가? 결국은 그런 세포들을 통해서 비타민C가 이제 가는데, 그럼 그런 세포들의 평상시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SBCT2라는 수성체예요. 우리가 보통 비타민C를 먹으면은 위에서는 SBCT1이 관여를 해요. 근데 실제로 조직이나 세포로 갈 때는 SBCT2가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가 중요하고, 내가 사실은 비타민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인지는 뭘로 알 수 있냐? 바로 SBCT2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비타민 치료에 꼭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효과 없는 사람도 있는 거는 바로 그 수동체 수치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준 그림인 거고요. SBCT2를 통해서 이제 뇌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이거는 이제 논문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논문이었는데, 보면은 1991년도, 1975년도에. 사실은 이제 군대 있을 때 그 논문을 참 많이 했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 연구는 뭐냐면은 토코페롤과 아스코빈산을 고용량으로 이제 사용했더니 초기 파킨슨병 환자가 그 레보도파 치료 용량을 시작했는데 2년, 5년 동안 더 길게 유지를 시켜줬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약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증세가 있으면. 도파민제, 레보도파를 먹을 때 항산화제를 병행 투여하면은 질병을 늦춰줄 수 있다는 논문을 이제 판등이 이제 발표를 했던 연구고요. 그 다음은 이제 62세 남자인데요. 파킨슨병 때문에 엘도파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부작용 때문에 충분한 용량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그 환자에게 비타민C를 4g을 투여했더니 임상 증상도 좋아졌고 레보도파 용량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제일 좋은 치료가 레보도파라는 거를 먹게는 하는데, 도파를 먹게 하는데, 이 양은 병이 진행됨으로써 약 용량이 늘어나요. 약 용량이 늘어나면은 부작용이 그와 함께 심해진다는. 그럼 그 약 용량을 줄여지게 하는 게 그 어떤 치료보다도 좋잖아요. 그건 뭐냐, 바로 비타민 C라는 거고, 그 가능성을 이 두 연구에서 이제 보여줬던 거죠.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을 옛날에 읽었었지만은 그동안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파킨슨병을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C는 어떻게 이 파킨슨병 환에 도움이 될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알파 싱클레인이라는 그 성분이 있잖아요. 이 단백질이 이제 유전적 신경병리학적으로 파킨슨병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 알파 싱클레인은 레이소체라고 합니다. 레이바디라고 하는데, 여기 알려진 병적 단백질의 응집체의 이제 주요 구성 요소로서 작용해서 우리 몸을 나빠시켜주고, 과발현된 이 알파 싱클레인이 도파민 신경세포의 산화적 손강을 더 진행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비타민 C가 이 알파 싱클레인과 작용해서 환원시켜서 이 도파민 손상들을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진행대를 늦춰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에 나온 논문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202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변비가 있게 되면은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이제 변비가 있게 되면은 실제로 제일 많이 먹는 변비약 중에 하나가 마그밀이에요. 근데 이 마그밀이 보통 환자분들한테는 특별한 부작용도 없고 아주 좋아요. 실제 효과도 좋고 변만 묽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장이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2022년도에 논문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레보도파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그네슘이 이 레보도파를 분해를 시켜서 이 약 효과를 떨어뜨려 준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타민 C가 쓰게 되면은 비타민 C에 의해서 마그네슘으로 인한 레보도파 손상들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2022년도에 이제 발표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느꼈던 거는 뭐냐? 비타민 C는 마그밀, 우리가 보통 이제 산화마그네슘인데, 이것에 의해 유도된 레보도파의 이제 분해를 완화시켜 파킨슨병 환자의 레보도파의 생초 이용률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과정 중에 이제 생겼을 때 우리가 이런 약도 조심해서 아니면은 다른 약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담당 교수님이랑 상의해서 한번 드셔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들이 또 오심구토가 생겼을 때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메페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약을 피하게 되면 쓸 약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참을 수밖에 없는 얘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 연구가 이제 2024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제 이후 시대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생각보다 많은 이제 파킨슨 환자의 발생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이 파킨슨병 환자가 늘어났던 게 바로 코로나가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결국은 이 코로나도 결국은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갖고 섬유화증을 유발시킨다고 하잖아요. 폐에 생기면 폐섬유화증 경우, 뇌에 생기면은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뇌졸중 발생률을 증가시켜준다고 하죠. 그때 비타민 C가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해서 그거를 이제 떨어뜨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고된 연구 자료인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1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러 논문이었어요. 거의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300에서 500개 정도에서 영양학적 논문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비타민과 음식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1985년부터 20년 1월부터 9월까지 이제 판매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레보도파 치료를 하고 있는 파킨슨 환자에게 영양적 인터벤션, 개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된 연구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연구를 볼 수
읽어보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드리는데요. 이 연구를 봤더니 그 중에서 이제 출연했죠. 그래서 총 22편의 이제 논문을 봤더니 식이단백질이 10편 나왔고 비타민이 7편, 섬유질 2편, 대두 하나, 카페인, 케토제닉 다이어트 해갖고 식이해갖고 1편 등이 나와서 보여준 자료였습니다. 그랬고 이런 것들이 그 레보도파 특히 이제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C, 카페인을 사용한 경우 레보도파 흡수를 증가시켰고 또 비타민 B 6, 9, 12 보통 이제 이를 보충했을 때 그 레보도파의 대사에서 발생하는 호모시스틴 농도를 성공적으로 감소시켰어요. 호모시스틴이 높게 되면은 뇌에 이제 그 혈관의 손상을 줘서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고 뇌졸중뿐만 아니라 혈액 흐름을 나쁘게 해줘요. 그렇게 되면 역시 뇌질환이 나빠질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감소시키는데 레보도파가 사실은 이 호모시스틴 농도를 올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떨어뜨려 준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실제 결론적으로 레보도파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그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 C 같은 거를 먹으면은 레보도파가 증가되거든지 생초용류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비타민 B군 6, 9, 12가 풍부한 이거를 먹게 되게 되면은 그 레보도파로 인한 독소들 호모시스틴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시사하는 거는 굉장히 커요. 이건 이제 레보도파가 이제 그 마일드 PD라는 게 뭐냐면은 그 초기 파킨슨병 환자. 그때는 레보도파가 혈액 내배, 우리가 치료 용량이 아주 그 부작용 없는 용량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레보도파 먹었던 분들이 그 부작용이 없다고 큰 부작용 없이 잘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병이 진행되면은 이 그 레보도파 영양들이 점점 늘어나요. 한 알 먹은 게 두 알 먹고 두 알 먹은 게 세 알 먹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작용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부작용이 처음에는 부작용이 약할 때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부작용이 심하게 되면 그 부작용을 잡기 위해서 다른 약들을 먹는데 그 약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나중 되면은 이 그 도파민을 끊어야 되느냐 줄여야 되나 이런 항상 문제점들이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좋지만은 나중 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그 그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에 이제 또 여기 보면은 이게 L도파가 이제 장에서 흡수될 때 우리 몸으로서 이제 장에서 혈액으로 들어올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되면 이 안으로 쉽게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얘가 그 도파가 뇌로 들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꼭 이 파킨슨병 환자들이 꼭 먹어야 되는 단백질은 이제 병원에서 보통 이제 처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이제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뇌에서 활성산소로 인해서 이 신경 손상들을 막아주는 건 또 비타민 C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먹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C하고 방금 얘기했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보도파, 그러니까 L도파라고 하죠. 이 도파가 몸에서 이제 대사되는 작용 중에서는 호모시스틴이 증가하게 돼요. 근데 이 호모시스틴이 증가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하면은 동맥경화증이 유발되고 그리고 혈관에 손상이 돼서 나중에 혈액순환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이런 병들이 올 수 있다는. 그러면 초기부터 이거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뭐냐? 비타민 6, 9, 12가 많은 영양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나와 있던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치료, 자기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는데 너무 여러 가지들 이제 방법이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병원 치료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 병원 치료가 이제 두 가지라고 했죠. 약물 치료, 도파민 먹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 매일같이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걸 맞고 그와 들어 병행해서 비타민 치료를 해준다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하는 치료법인데요. 파킨슨병 환자가 오게 되면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약물하고 운동은 꼭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물은 뭐냐? 신경과에서 처방하는 이제 보통 우리가 파킨son 같은
그 도파민 이제 제제들을 이제 먹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치료가 뭐냐? 검사가 SVCT2예요. 그래서 그분이 SVCT2가 많으면은 비타민 이제 치료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또 근감소증이 심한 사람들은 근감소증 검사를 같이 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SVCT가 많은 분들은 이제 비타민 C 주사를 놓고 추가해서 이제 글루타치온 주사도 같이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뇌에 있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이제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근육이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TPN하고 아미노산, 그리고 혈액 수치에서 알부민 수치가 부족하면 알부민 주사, 이 세 가지를 이제 보충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거로 그 입맛이 없는 분들은 메게이스를 먹으라고 하고, 단백질이 부족한 분은 옵티프로틴을 이제 저희가 이제 처방해주고, 그다음에 비타민 C, 커큐민, 그다음에 비타민 6, 9, 12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보조 치료를 하러, 특히 비타민 치료를 하러 많은 분들이 내원을 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검사를 하는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62세 여자 환자 파킨슨병 진단하에 약물 치료 중인데, 이제 치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니까 이제 1년 이상 되니까 약 용량이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도 빠지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비타민 C 이제 그 SVCT2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꼭 이제 비타민 C 혈중 농도를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용량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 1회 비타민 C 주사하고 글루타치온 주사, 그리고 아미노산 수액을 같이 주고, 그리고 옵티프로틴을 이제 처방해서 이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경과하니까 환자분이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하고 상태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뭐냐면은 이 파킨슨병은 아직까지 그 치료약은 없습니다. 대신 그 진행들을 최대한 이제 늦춰주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새로운 약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행들을 늦춰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항산화제, 비타민 C. 그래서 꼭 SVCT2 검사하고, 그 SVCT2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C 치료를 꼭 받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근력이 빠지는 분들, 식욕이 없는 분들 병원에 와서 단백질 처방하고, 그 입맛 나는 약을 꼭 처방하고, 추가적으로 해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영양제를 처방받아서 보조 치료를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은 그냥 병원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이 보조 치료를 병행했을 때 진행들을 훨씬 더 늦춰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처음 제가 봤던 그 5년 동안 치료했던 그 환자가 좋은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미 그 근감소증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악액질로 이미 빠져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단 초기에 하는 분들은 결과가 좋고, 그리고 그 초기에 뭐래도 하고 어느 정도 진행됐더라도 아직까지 치료할 수 있는 시기는 무조건 해보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한 12분 정도 남았는데 그 이제 차분하게 이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초코라떼님께서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파킨슨병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나요? 그 우했는데, 네, 밝혀진 건 없지만은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조금이라도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머리카락 중금속 검사라고 하잖아요. 머리카락을 통해서 한번 중금속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따뜻한 초코라떼님께서 그 밑에도 질문하셨는데, 제가 비타민 D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챙겨 먹어서 수치를 올리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오래 먹어야 하더군요. 주사로 맞으면 비타민 D 수치를 채울 수 있을까요? 예, 그 먼저는 비타민 C 그 혈중 농도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비타민 D 수치가 나올 거고요. 먹는 거는 매일같이 먹어서 그 쭉 먹어서 3개월치 정도 됐을 때가 이제 피크를 치는 거고요. 주사는 한 번 맞으면 효과가 3개월 갑니다. 근데 한 달째 이제 피크를 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낮으면서 3개월까지 이제 가서, 일반적으로 주사는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고 하고, 먹는 거는 매일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하얀 눈이 내렸님께서 선생님 글루타치온 효능이 뭔가요? 요즘 붙이는 필름 유행하던데 하루 몇 개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환자 치료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주사를 쓰게 돼 있고요. 이제 글루타치온이 효과를 보는 건 결국은 이제 뇌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뇌 쪽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라영님께서 비타민 C를 복용하면 속이 쓰려서 못 먹고 있는데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식사 중에 먹어도 쓰리고 반을 잘라서 먹어도 속이 쓰려요. 우우했는데요. 사실은 그러면은 먹을 수가 없죠. 그렇다는 경우는 그 다음은 이제 물에 타서 먹으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비타민 C는 약산성이에요. 사실은 비타민 C를 먹었다고 속이 쓰린 것보다는 우리 생각이 그런 게 워낙 강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신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걸 먹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중성 비타민 먹으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저는 분말 비타민 물에 타서 물처럼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각자 뭐 알아서 해야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먹기 힘든 분들은 식사할 때 같이 먹으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그게 안 되면은 물에 충분히 타서 조금씩 이제 먹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전보야님께서 비타민 B를 많이 먹어도 신경과 질환 예방이 좋나요? 비타민 B를 많이 먹으면 효과가 피로 회복이 되는 게 맞나요? 했는데요. 네, 비타민 B를 많이 먹으면은 신경과 질환의 예방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비타민 B군 중에서 특히 6, 9, 10이에요. 우리가 이제 호모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요. 이 독성 물질이 쌓이다 보면 우리 몸의 혈관의 벽에 손상을 줘요. 혈관벽에 손상이 지면 그때 이제 콜레스테롤이 가서 이 혈관벽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죠.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게 되면은 동맥경화증이 오고 혈전이 오고 막혀서 뇌졸중이 오고 뇌졸중이 오면은 또 치매도 올 수 있고 다양한 병들이 생겨요. 근데 그 호모시스틴을 효과적으로 없애주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 6, 9, 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6, 9, 12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피로 회복은 바로 이제 비타민 B1. B1이 우리 몸에 락틱 애시드 있잖아요. 젖산을 효과적으로 이제 없애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B1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비타민 C라든지 MSM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마음이 전부야님께서 중금속 검사는 어디 가서 하나요? 네, 중금속 검사는요 병원에 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하시면은 결과는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 하면 나오고요. 그리고 결과지가 사실은 좀 두껍고 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와서 이제 의사한테 상담을 좀 받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제로 콜라 대신 17차님께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게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낮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은 뭐냐면 미량원소예요. 미량원소라는 건 뭐냐? 이게 넘쳐도 문제지만 부족해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항상 5대 영양소 있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얘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고 이 에너지가 제대로 들면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칼슘이잖아요.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은 비타민 D가 칼빈딘과 결합해야만이 칼슘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칼슘이 뼈로 갈 수가 있어요.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칼슘제만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동맥경화증이 생겨요. 그리고 신장에 결석들이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피부를 보호한다든지 아니면은 근육, 뼈, 다양하게 이제 질병들을 예방하는 것도 비타민 D고요. 또 암을 억제해 주는 거, 대장암, 특히 대장암이나 유방암, 이제 전립선암도 이 암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서 비타민 D가 충분할 때 얘를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어떻게 보면 호르몬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꼭 필요한 것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로콜라 대신 17차님 비타민 D 낮은 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어떻게든지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해서 적정 용량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네,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비타민 원료도 중요하던데 원장님은 어느 산으로 드시나요? 하는데요.
그 비타민 원료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저는 영국산 DSM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산 DSM 분말 형태의 파인 파우더를 이제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물에 녹여보면 알아요. 물에 녹으면은 진짜 이게 빨리 잘 녹는 게 이제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영양제 먹을 필요 없다고 막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은 결국은 영양제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가 된다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나이가 들면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는 훨씬 이 양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이 준 거를 뭔가를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칼로리는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 칼로리가 우리 몸에서 제대로 대사가 되려면은 뭐냐? 비타민과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몸은 정상적인 활동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굳이 이렇게 비싸게 돈 들여서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있냐? 근데 그 분이 한번 비타민을 먹어보면은 왜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거는 바로 내가 그 비타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먹어본 분들은 눈이 팍 떠진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저희 병원에는 이제 주로 비타민 주사 맞으러 많이 옵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 항암 치료받고 뭐 여러 개 고생하는 분들한테 비타민 주사를 맞는 순간 그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들을 많이 막아줬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옛날 대학병원에서 이제 교수님들은 그 비타민 C 효과 없고 할 필요 없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 보면은 비타민 C를 했던 분이 하지 않았던 것보다 치료 결과가 좋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상 1상, 2상이 아니라 3상 연구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병행하는 게 더 좋고, 오늘 주제인 파킨슨도 그래요. 이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질병에 이제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그 가는 과정에서 현대의학에서 주는 정보, 치료 그런 것과 함께 어떻게 되면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가 뭔가를 꼭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타민과 함께 이 근력, 단백질이 굉장히 눈에 띄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빨리 해야 이제 이 효과들을 볼 수 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다른 달보다 이제 좀 질문이 별로 없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자세한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질병이라는 거는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부터 질병이 생겼을까 하게 되면은 저희 같이 비타민을 연구했던 분들은 말 그대로 인간이 비타민 C를 만들지 못한 순간부터 인간은 그 비타민 결핍 질환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비타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효과 있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그 효과 있는 사람들이 꼭 적절하게 이제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이 복용해서 효과를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갖고 이제 얘기 나누고 있고, 마지막 이제 2주 후에 있는 마지막 제목은 이제 제가 근감소증, 악액질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비타민만큼 새롭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새롭게 더 해야 되는 게 뭐냐? 운동인데 그 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근력이에요. 근력을 키워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2주 후에 여러분과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만나고 악액질 근감소증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다시 또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줬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연말연시 그리고 몸 건강시 너무 과음 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더라도 따뜻한 날에 운동이나 이런 것들 항상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외출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주 동안 잘 보내시고 2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